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철강업종과 건설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대우건설 2편이 되겠습니다. 자, 1편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기업 개요나 재무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했었다면, 자, 2편부터는 이제 차트도 같이 보면서 현재 주가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그리고 산업의 현황이나 올라갈 만한 재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매크로까지 같이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너무 지루하지 않게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빠르게 거시적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연도의 금리 인하 뭐 이런 부분을 딱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물가 지표가 의미 있게 하락한 것을 보고 지금부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 미국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나 FOMC 의사록 같은 것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긴 하지만 위원들이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 자, 이를 통해 지금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함이에요. 자, 어쨌든 최근 11월 FOMC 의사록을 제가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우선 아직까지는 연준이 겉으로 강한 매파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자, 일부 위원들이 자동차 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율 이런 부분이 상승 중인 점을 좀 언급을 했고, 자, 여전히 좋은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짚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 연준 위원들이 겉으로는 매파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내심 비둘기적인 성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겠죠. 여기엔 물론 물가도 잡혀가고 있다는 점이 연준 위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내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설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금리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금리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대우건설을 되돌아보고 지금의 주가가 어떤 레벨에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저점 2250원을 찍고 잠시 상승을 하다가 이때 이제 재무 리스크가 조금 불거지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자, 이후에 이제 중흥그룹이 인수하려는 뉘앙스를 좀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결국 중흥그룹이 인수를 했고 여기에 리오프닝 사이클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고점을 무려 9,500원 정도의 형성을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기대감에 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다른 건설주들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고점을 낮추면서 이 부근에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건설의 차트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현대건설과 다른 점은 여기 현대건설의 경우 이 부분에서 저 바닥을 형성을 했고, 대우건설의 경우 여기를 깨고 이 부분에서 바닥을 형성했다는 점인데요. 자, 아무래도 이건 종합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재무적인 부분에서 현대건설보다 조금은 불안하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프리미엄을 받기엔 무리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포인트는 지금 구간이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이 지금 코로나 구간이거든요. 자, 정말 멸망 수준에 가까웠던 코로나 시절에도 여기 닿으면 반등이 나왔는데, 자, 중흥그룹에 인수된 이후 재무 안전성까지 어느 정도 안정된 지금 상황에 코로나 이전과 같은 레벨에 있다는 건 지금 구간이 정말 얼마나 저평가 국면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물론 주가를 형성하는 건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고 정말 수십 가지의 요소가 합쳐져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여기서 가지 못할 이유를 대라고 해도 당장 몇 가지를 댈 수가 있죠. 자, 이를테면 주택 경기가 내년에 더 좋지 못할 것이다 라든지 부동산 PF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터질 것이다 라든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빠지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가정을 해보고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자, 지금 자리부터 코로나 부근까지 밀리면은 약 마이너스 40%예요. 자, 근데 과연 이렇게 45.5조 원을 수주를 기록한 상황에서 저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긴 다음 지지선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지금 자리부터 빠지면은 약 마이너스 15%, 약 16% 정도 구간입니다. 자, 이건 현실성이 있죠. 자, 시장이 좋지 못하다거나 다른 건설사에서 붕괴 사고가 또 발생했다거나 뭐 기타 등등 뭐 다양한 이유로 여기까지는 제 생각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물론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진입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자, 이런 건설주를 투자할 때 시간 충분히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마이너스 16%는 물을 타서 대응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해 보인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랜트 부분에서 올해 계획분을 초과 달성한 상황인데, 자, 그간 집중해오던 이제 주택 비중에, 주택 부분의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플랜트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자, 주택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절대 답이 없다는 거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국내 빅5 건설사들은 이렇게 비주택 부분의 수주를 좀 집중적으로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 대우건설의 경우 특히 원자력 발전소 시공 부분에서 현대건설의 시공 능력과 맞먹는다고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내년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 주도의 그런 팀 코리아 시공 멤버로 참여를 해서 폴란드나 체코 원전에서 수주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제가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 오른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물론 어디까지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확인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그게 당장 아니더라도 내년 총선 전후로 주택 관련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 5,300원, 400원 부근까지는 저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 6,000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을지 영상을 찍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